확진자 급증으로 지역 보건소 업무가 늘었지만 일할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고된 업무에 휴직과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좌초를 거듭하던 안면도 개발 사업의 새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25년까지 안면도 3, 4지구에 1,30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이 들어섭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남성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두 남성은 SNS를 통해 만난 사이였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매달 2만 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덕구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80%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신규 감염자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려면 우선 3차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202명,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다시 1,000명을 넘겼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이틀째 80%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9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률을 높여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4명 중 1명 가까이는 3차 접종을 마쳤고 60살 이상 고령층으로만 좁혀보면 접종률은 60%에 달합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접종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접종이 진행 중인 중학생은 소폭이지만 감염률이 떨어졌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은 2주 새 2배 가까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확진자 가운데 파악된 위중증 사례는 19건으로 모두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정부는 만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해서도 접종을 진행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접종 이득과 위험을 분석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병상 공급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중환자 병상 49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621개 등 모두 1,287개의 병상을 확충했습니다. 확진된 투석 환자와 임신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특수병상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군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편 전북 익산 유치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49명이 늘어 누적 227명이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역에선 하루 새 29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126명, 세종 21명, 충남 150명입니다. 대전에선 중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9명과 교사 1명이 확진됐고 중구의 한 유치원에서도 원생 7명과 종사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17명이 됐습니다. 세종에선 일가족 4명과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충남은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에서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1명이 됐습니다. 한편 충남에선 코로나19에 확진된 90대 2명과 80대 1명이 치료 중 숨졌습니다. 연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보건 인력 수요는 더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소는 인력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힘들고 고된 업무에 휴직자와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을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앞 사람하고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1m 이상.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늘면서 검사자 수도 하루 1,5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보건소 업무가 늘었지만 일할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 직원 94명 가운데 21명이 휴직 상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실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종시 보건소는 휴직자가 167%나 급증했고 확진자 수가 많은 광주와 경북, 대전도 증가폭이 컸습니다. 세종시 보건소의 경우 명예퇴직이나 의원 면직 등 정년 외의 사유로 그만둔 사람이 올해만 6명에 달해 퇴직자 증가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휴직과 퇴직으로 27명이 자리를 비웠지만 인력 충원은 13명에 불과합니다. 보건 지소 운영이나 건강증진 대면 사업을 중단을 해서 그쪽의 인력들을 코로나 역학조사로 투입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속에 보건소 직원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최고 130시간에 달하는 등 직원들의 피로도는 위험 수준입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요. 야간 근무나 아니면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전국 보건소에 2천여 명의 한시 인력 충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보건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충원이 순조로울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0년째 표류하면서 충청남도의 오랜 수건 사업이 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그동안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고 또 체결됐던 본계약이 해지되는 등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는데 이번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의 닻을 올렸습니다. 최근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이 3사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메리츠증권과 신세계건설,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국내외 9개 유명 기업들이 참여한 대규모 컨소시엄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2025년까지 안면도 3사지구 약 214만 제곱미터에 1조 3천여억 원을 들여 1,3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전망대,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합니다. 호텔 옥상에는 서해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을 만들고 산책로와 문화시설을 조성해 제주나 부산, 강릉처럼 해양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토적으로 우리나라 최중심에 있고 충분히 그런 면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면도 개발 사업은 1991년 안면도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사업자 선정과 계약이 4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이번엔 전체 매입의 토지 사용 방식을 임대나 부분 매입으로 조건을 완화해 사업자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원산 안면대교와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돼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 데다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서산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서해안 관광지의 개발 가치가 높아진 게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여건 변화와 어떤 그 수행 능력에 있어서 지난번 때와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말씀. 충청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까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이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전화로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승조 지사입니다. 예. 먼저 어렵게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과거에도 이미 4차례 정도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첫 삽도 뜨지 못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도 뭐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도정이 30년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지난번에는 그 계약까지 갔다가 성사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저는 2가지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째는 예년과 달리
이번에 그 우선 사업 선정자로 협상 선정되신 분들이 예. 시공 능력이라든가 사업 수행 능력이 있어서 충분한 신뢰가 하고 그런 자산적인 역량이 갖춰진 기업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여건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됐고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라든가 그런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고 서산의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되면서 또 서산공항, 충남공항의 안배가 확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그 협상하고는 질적인 차원의 그 우선협상 대상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그 대상자를 보면 대표 주관사가 메리츠증권인데요. 네네. 메리츠증권과 우리가 컨소시엄이 있는데 신세계건설이라든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데 이 신용도가 모두 A등급 이상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시공 능력만 해도 한 37위 정도 되고 조선호텔 앤 리조트도 함께 했는데 이 조선호텔 앤 리조트는 이미 조선 페리스호텔이라든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인 웨스턴 조선호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전과는 달리 충분히 시공 능력과 사업 수행 능력 있는 사람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도 그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는 사람이 아니라 100%는 아니지만 저는 99% 이상이 자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롯데건설도 했지만 처음부터 처음에 그런 확신에서 들어왔겠지만 이번에야말로 7개 컨소시엄 함께한 어떤 회사라든가 그 금융권이 결코 충분히 사업 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그런 자력이 담보되어 있는 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여건이 변화됐다는 게 사실 공모를 했을 때 한 3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건 변화로 봐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사업이 전체 이게 4개 공구 중에서 3, 4지구 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2지구에는 그 정부 연수원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그럼 1지구가 남는데 이 1지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지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4지구가 한 1조 3천억 정도 투입해서는 거고 2지구는 나라큐브 정책 영수원이라 해서 예. 기재부가 하는 사업인데요. 예. 사실 3, 4지구하고 2지구는 정부가 하는 사업이니까 100% 보정되는 거겠고요. 3, 4, 5지구가 성공리에 진행이 된다면 저는 머지않아 1지구는 많은 사람이 사업자로 몰려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예. 1지구는 사실 큰 걱정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3, 4지구 성공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지구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 연수원 이건 착공이 됐는지요? 예, 이제 12월 14일 날 공사 착수계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착수계를 낸 만큼 내년도 되면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가 착수계를 낸 만큼 그것이 차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착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요. 이게 이제 지역민들의 기대가 참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지역에는 어떤 기대 효과를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1조 3,384억 원 정도의 규모가 투자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것이 투자된다면 경제적 효과로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조 6,167억 원짜리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예.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14,400명 정도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대한민국 최고수의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이 들어서면서 서해안에 신관광벨트가 조성이 되고 예. 그 중심에 태안군 안면도가 된다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양승조 충남지사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 대담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별과 지역, 취약계층 할당제 폐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고 이준석 당대표는 조수진 공보단장과 갈등 끝에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1시간 정도 대담했습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는 포장된 불공정이라며 성별과 지역, 취약계층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유력 정치인들의 얘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한다. 더 짧은 곳은 더 길게 지원해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선 안 되면 대선 후에 할 수 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찬반 양론을 들어보고 특위를 만들어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상황은 대통령의 오판이 부름 참사이자 인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백신 수급, 병상 확보 등 일관되게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또 대비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며 성급한 신호로 이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오후엔 과학기술단체를 만나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6년, 3년, 3년, 4년 학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공보단장과 선대위 업무를 놓고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상임선대위원장 등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가 이대로 갈 수는 없고 방해되는 인사는 조치해야 한다며 항공모함을 기동헬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도움을 드리겠다고 적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진국 수석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 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작성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자세한 상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과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끼실 정서에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여러 기업에 낸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도움을 드리겠다고 써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수석 아들은 해당 보도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취직이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오늘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비록 저는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온전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사퇴로 김 수석은 지난 3월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어제 저녁 대전에서 함께 있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던 용의자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대전의 한 공공체육시설 주차장입니다. 순찰차 석대가 경광등을 켠 채 급히 달려오고 몇 분 뒤 출동한 119 구급차가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합니다. 피해자는 23살 B씨로 차 안에서 21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 안에 B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B 씨는 체육시설 이용객 등의 곧바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응급처치를 좀 아실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 지시에 다리를 올리고 좀 지혈 위주로. A 씨는 도주 5시간여 만인 밤 11시 50분쯤 범행 현장 인근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알게 돼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도 아직 중상을 입어 진술을 하기 어렵다 보니 이들 관계와 범행 동기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사고 책임자 13명과 원하청 법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용균 재단은 오늘 낮 재판이 진행 중인 서산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하청 사업주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도로 포장 시 사용되는 바닥 다짐용 중장비인 롤러에 깔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 롤러 기사가 구속되고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고 현장 바로 인근에서조차 위험한 포장공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도로 포장공사 중 롤러에 깔려 노동자 3명이 숨진 지 약 2주 뒤. 또 다른 포장공사 현장입니다. 롤러와 불과 2, 3m 거리에서 노동자들이 아스콘을 고르고 있습니다. 유도원도 없이 중장비가 사람들 사이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현장에서 항의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지. 현장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치시잖아요. 간격도 좀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 원래 기준이 5m예요.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는 즉각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5시까지 도로포장공사를 허락을 했는데 그 시간을 리버해서 작업을 해서 자인세를 받았다. 관리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포장공사 영상이 찍힌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50m 정도만 가면 노동자 3명이 숨진 롤러 사고 현장이 나옵니다. 혼잡한 퇴근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지난 1일 사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옆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자체 측은 당시 사고와는 다른 업체가 하는 공사로 작업 시간을 어기고 중장비 유도원이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해 경고 조치했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이번 사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3명이 숨진 롤러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일 운전기사를 구속한 경찰은 불법 하도급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이르면 다음 주 일부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7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현재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업종부터 먼저 받게 되는데 정부는 빠르면 신청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됩니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창구는 앞선 4차례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소상공인 상호와 업주 이름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여부 인지가 이미 분류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별도의 입증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정부가 미리 선별한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빠르면 당일 입금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은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이의 신청 절차 등을 확정해 모레 발표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휴업이나 폐업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단말기와 체온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은 29일부터 지원됩니다. 방역 물품을 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 원까지 사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방역 물품 비용은 각 지자체 창구를 통해 지급됩니다.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은 가능은 한데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출입을 못하는 식당들도 있어서 그 명단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를 아예 돈 주고 빌리겠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방역 패스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도 밤 9시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여기에는 2차 맞고 14일 지나지 않은 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다면 혼자 식사, 그러니까 혼밥만 가능합니다. 이 두 분은 일행입니다만 각자 혼밥해야 합니다. 한 명이 1차만 접종한 상태여서인데요. 2차를 맞고 또 2주를 기다려야지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사실상. 그나마 각자 혼밥이라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행입니다. 온라인상에는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혼밥조차 거절당했다는 얘기들이 올라오거든요. 미접종자에서 출입이 안 된다.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격리 해제자 증명서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당 미리 알아두면은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는 일 없을 거라면서요. 식당 리스트를 SNS 등에 공유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접종한 분들 건강상의 이유, 또 부작용 우려, 1차 접종 후 이상 증상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들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향기 좋은 차를 제공하는 것보다 방역 패스 확인에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까지 겪다 보니 더 힘이 들다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조항으로 미접종자 거부 식당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를 여러 명 받았을 때를 문제 삼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비자 보호 규약 등 차별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의 허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접종 증명을 두 사람이 이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각각 이용해 인증하면 된다는데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QR코드를 한 번 인증받고요.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이 화면을 캡처하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도 인증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전화에서는 카카오톡 QR코드의 경우 캡처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네이버 앱의 QR코드는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은 정부와 논의해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질병관리청 백신 증명 앱 모두에서 QR코드 또 인증서도 캡처 가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타인의 접종 완료 계정을 빌리려고도 하는 경우가 있죠.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5만 원에 빌리겠다는 겁니다. 운영정책 위반으로 바로 미노출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경우까지도 있다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운영자들 참 난감합니다. 방역 패스가 본인 것인지를 가려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핸드폰이 본인 건지 또 남의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이런 손님들도 계시고 다음부터 여기 두 번 다시 안 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방역 패스를 캡처해 쓰는 것은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되거든요. 관련 법에 따라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접종 증명서를 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착용. 하지만 이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난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여전합니다. 카페, 택시 가릴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도로. 한 택시가 남성 승객을 보고 차를 세웁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마스크 쓰고 타세요. 마스크 쓰면 안 돼요. 이어서 택시를 울리는 큰 소리. 마스크가 없다는 답변에 탑승을 거부하자 이 남성이 택시를 발로 찬 겁니다.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남성은 기사의 머리와 다리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이 있었던 시내 한 도로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3주 나왔어요. 운동 좀 하는 애들처럼 격투기 선수처럼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카페로 들어옵니다. 직원을 위협하던 손님은 급기야 카페 밖에서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손님이 격분한 겁니다. 욕하는 거는 자주 있던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있었는데 폭행을 당했던 거는 사실 처음이었고 이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무섭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다툼으로 2,100여 명 넘게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부모가 10년 전의 2배 수준인 1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버지 육아휴직자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6만 9,300여 명입니다. 1년 전보다 3.7% 늘었고 7만 3천 명 정도던 2010년과 비교하면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버지 육아휴직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아버지 비중이 2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부모만 놓고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전보다 4% 줄어든 7만 3,100여 명입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는 1년 전보다 1.6명 증가해 26.8명이 됐습니다. 또 아버지 육아휴직자는 출생아 수 감소에도 7.4%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올린 영향으로 아버지 육아휴직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63.5%가 300명 이상 기업 소속으로 여전히 큰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쓰기가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300명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 자녀 부모의 74.4%가 자녀가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썼고 10.3%는 만 6세 때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나누어 사용하는 비중은 18.5%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의장은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시도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공동연구 용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상공인과 기업인 연합회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오늘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감들이 후보 시절 정책 협약 등으로 약속한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정임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속수당 인상과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날은 포근한데 시야는 답답했죠. 초미세먼지로 종일 공기가 탁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는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지인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전이 영하 3도, 세종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공주 영하 7도, 논산 영하 6도, 한낮 기온은 세종 9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이 영하 3도, 천안 영하 5도, 한낮에는 천안과 아산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 낮 기온은 부여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도 2m 안팎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인 주말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꼼수 방역 패스 관련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방역 패스 위 변조가 적발이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도 힘든데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진 상황인데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시작된 방역 패스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 아닌지 방역 당국의 보다 촘촘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